어느덧 이번 한 주도 다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마켓 시그널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가 특히 크게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둔 가운데 경계 심리가 확대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또 오늘 다양한 경제 지표들도 동시에 나왔는데요. PMI부터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3%, 나스닥이 1.67%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9%가량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잭슨홀 연설을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좀 다소 퍼져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오르면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 나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모기지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조금은 활기를 도는 것 같고요. 8월 S&P 글로벌 종합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합친 종합 PMI 예비치가 54.1로 계속해서 50 위에 있는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 4개월 내 최저치라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함을 조금 더 자극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확인을 같이 해보시죠. 내렸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날 M7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0.8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내렸죠. 엔비디아 3.7% 다시금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1.28% 하락했고 메타도 0.6%가량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2% 넘게 그리고 테슬라는 밤사이에 5.6%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형주 대체로 이렇게 부진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기술 섹터, 빅테크 중심의 하락세가 돋보였는데요. 그 외에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금융 섹터는 전반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경기 침체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주도 괜찮은 흐름 대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국제유가가 소폭 올라주면서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했으니까 대형주도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탑 10 중에서 8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방금 보셨듯이 M7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일라이릴리와 버크셔 해서웨이 탑 1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두 개 종목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 가치주 투자에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 만큼 좀 금리 인하에도 그래도 나름 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둔화한다 하더라도 버텨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같이 함께 방어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와 함께 계속해서 오래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데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 침체에 방어적인 성격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나 금리 인하 수혜주로 헬스케어 섹터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타 다른 대형주는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점, 특히 지금 상승 모멘텀이 없는 테슬라의 경우 5.65%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급등한 종목도 급락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밤사이에 14.7%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실적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급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역시 주식은
향후에 있을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가이던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펠로톤 밤사이에 35.42% 급등했습니다. 2년여 만에 매출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적자도 주당 8센트에 그치면서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호실적 기반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20% 넘게 하락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줌 비디오 밤사이에 1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역시나 호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게다가 3분기 또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해줬죠. 줌 비디오는 이날 상승으로 올해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각들, 또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날 2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6월부터라서 좀 하락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좀 오름세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오른 이유, 전날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에는 B컷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하게 점쳐졌다면 이날 연준 위원 대다수가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좀 자주 언급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배럴당 73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1%가량 오른 거고요. 지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중국 쪽의 수요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 달러화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B컷에서 베이비컷으로 좀 움직이면서 강달러 기조를 소폭 보이자 금값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1.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밤사이에 주가 하락, 지수 하락을 유발할 만한 큰 촉매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지수의 경우 1%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목요일장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3%, S&P 500 지수는 0.89%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기술들이 쭉 빠지면서 1.67%나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이죠.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특별한 촉매제는 없었지만 일단 한국 시간은 오늘 밤 11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연설을 앞두고 최악의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기 위해 주식을 일단 매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다음 주 빅테크 최대 이슈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포지션을 조금 조정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도 시장이 바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춘 것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위축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더한 것이죠. 다만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2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54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는데요. 서비스업이 건재하다면 경기 둔화 우려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3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4천 건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경기 지표, 파월 발언을 앞두고 리스크 회피 등이 반영되면서 국채 금리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9.4bp 오른 4.016%를 가리키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8.4bp 오른 3.86%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곧 기술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크게 비둘기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한국 시장 오늘 밤이죠. 파월 의장이 연설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계속 50pp 인하, 즉 비컷 가능성을 열어두기를 원합니다. 빠른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되고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엘리베이터식 인하가 아닌 계단식 인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이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 크게 하락했고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며 큰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라면 9월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죠. 다만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곧 통화 완화 정책의 시장을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재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 미리 정해진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이라는 뜻은 50bp씩 비컷이라기보다는 25bp씩 베이비 컷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썩 긍정적인 발언은 아니었던 것이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CNBC와 인터뷰에서 비슷한 용어를 쓰며 향후 통화정책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9월에 우리는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체계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커 총재는 다음 달 25bp 또는 50bp 인하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씩 남은 고용과 물가 보고서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잭슨홀 행사의 주최자인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동안 나오는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도 적어도 제가 행동하거나 행동을 권유하기 전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연준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미드는 이날 연준 이사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시장이 원하는 시원한 금리 인하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 위원들은 좀 제한적인 입장,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면 과연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잭슨홀 연설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FOMC와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도 이 점은 강하게 드러났죠. 대다수 참가자들은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다음 회의에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이는 시장이 주목하는 이슈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 폭이 25bp냐 50bp냐 이 문제일 텐데요. 늘 그렇듯 파월 의장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연준이 계속 강조했던 데이터 의존성에 따라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원하는 힌트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는 시그널을 던질지 최근 고용 시장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발언에 따라 향후 금리 인하 폭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이 신중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조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나왔었던 두 가지 이벤트였죠. 미국의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치 예상했던 것보다도 80만 건 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뒤이어 발표됐던 7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기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며 나름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 연준 의원의 발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일단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는 24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이 해당 행사에서는 40여 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장과 재무장관, 경제학자 등이 참석을 하고요. 통화 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을 재평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예정인데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졌었던 7월 FOMC 의사록과 연간 비농업 고용 수정치 이후 시장이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 확신을 키우면서 빅컷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또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 규제가 너무 늦거나 인하 폭이 적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회의 안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었던 고용 쪽의 지표 먼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2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주 대비는 되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86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직전 주보다도 4천 건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건 재취업 현황과도 직결될 텐데요. 일자리를 잃은 이후에 새 직장을 찾지 못한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해 4월 하순 이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고용시장을 놓고 현재 전문가들도 엇갈린 시각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마켓워치는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소폭 늘긴 했지만 노동시장 냉각에도 불구하고 해고 건수가 여전히 낮다라는 사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배런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됐던 연간 고용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연준이 늘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상치보다도 크게 하락하는 하회하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의존도를 키워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연준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 두각이 될 거다, 화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일단은 지속적으로 냉각 신호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업 쪽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의 지표는 어떤 부분을 가리켰을까요? 여기에서도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S&P 글로벌 PMI를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안에서의 서비스업은 확장한 반면 제조업은 반대로 위축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월 PMI 같은 경우는 55.2로 나왔는데 지난달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PMI는 50을 기준으로 서비스 업황의 확장과 위축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이 PMI가 50을 넘어가면 경기의 확장을 나타내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같은 시간 발표된 제조업 PMI는 48로 확인이 됐는데 예상치인 49.5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를 놓고 S&P 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월의 견고한 성장 그림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2%를 넘을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단기 침체 공포를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도 또 너무 나빠서도 안 되는 요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위축 국면 그리고 서비스업이 확장이 되면서 제조업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가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또 큰 축을 다루고 있는 주택 쪽에 대한 데이터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 시그널 안에서 주택 쪽은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전달 대비는 오름폭을 보여줬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현재 5달 만에 증가세가 나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안도의 한숨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월에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한 395만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넉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가 오랜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인데요. 미국 4개 지역 중에 중서부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주택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집값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7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도 전년 대비는 4.2% 상승한 42만 2,60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존 주택 중간 가격도 13개월 연속 연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로렌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판매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현재 시장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모기지 금리 지난 5월과 6월에는 30년 만기 고정 기준으로 7%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7월 이후에는 하락 전환되고 지금은 6.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함께 현재 미국의 엇갈리는 상황들을 짚어봤는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6만 달러대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만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 나온 이슈였는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고 앞으로 트럼프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규제안들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시장 안에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산업은 키워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FTX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파산을 겪었던 과거가 있는 가상자산 산업인 만큼 시장 안에서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 안의 규제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잭슨홀 미팅 파월 발언 커밍 순 준비디오 실적 발표 피트 캔자스시티 세골의 매력입니다. 캔자스시티는 시골입니다.
자, 우리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밑에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는 대도시고 굉장히 관리하는 돈이 많죠. 캔자스시티는 시골입니다.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근데 그게 당연히 돈의 크기가 그 정도 차이가 나니 당연히 스포츠나 뭐 정치 경제 이런 힘과도 똑같습니다.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항상 투표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4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뉴욕은 힘이 세니까 뉴욕은 항상 고정이에요. 파월이랑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스포츠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똑같아요. 뉴욕이 거기서 제일 짱이죠. 이 스포츠에서 야구에서 보세요. 돈이 제일 많은 스포츠 구단에 어떤 별명이 붙나요? 악의 제국이라고 붙죠. 이번에 음바페를 데려간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계에서 악의 제국이라고 불리고요. 돈이 많으니까 슈퍼스타들을 싹 다 빨아들이니까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뉴욕 양키스 악의 제국입니다. 돈이 많아서 대형 슈퍼스타들을 5, 6명씩 초대형 계약을 하고도 돈이 남아요.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운영하는 돈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운영하는 시골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거기에 캔자스시티라는 도시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스몰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변변한 슈퍼스타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우승을 가져갔죠. 그렇죠? 이번에 말고 몇 년 전에 30년 만에 우승을 가져갔잖아요. 슈퍼스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굉장히 부하게 됐죠. 우리 한국인 이성우 씨가. 어릴 때부터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응원했어요. 근데 그 시골 구단이 그걸 잊지 않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초대를 하고 시구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월드시리즈까지 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시골 인심 같은 매력이 있어요. 뉴욕 양키스라면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구까지 했습니다. 과연 뉴욕 양키스 팬이었다면 뉴욕 양키스가 한국인 불러서 시구 시켜줬을까요? 제 생각에 안 시켜줬을 것 같은데요. 자, 시골 인심입니다. 물론 시골 인심이 다 따뜻한 건 아니지만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팬까지 생겼습니다. 미국인인지 라틴인지 모르겠으나 월드시리즈 우승하니까 이성우 씨가 응원을 하고 와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를 받아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등장하는 스타가 되셨어요. 자, 계속 바꿔 말하는데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저 먼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응원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시구 행사에 초대를 하고 레드카펫까지 밟게 해주는가. 그렇죠? 시골만의 매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페더럴 리저브 뱅크 오브 캔자스시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홈페이지랑 뉴욕 대도시의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죠. 뉴욕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이런 건물은 있을 수 있겠죠. 뉴욕에 이런 큰 산이 있나요? 로키 산맥 같은 게? 없어요. 지금 이거 그냥 이미지로 얘네가 올려놓은 게 아니죠. 이거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따로 한국은행 같은 건데 한국은행에 이런 거 올라가 있나요? 무슨 자연의 무슨 신비도 아니고. 자, 진짜 캔자스시티의 풍경입니다. 계속 이어지죠. 캔자스시티 로열스라는 스포츠 구단이 스몰 마켓이지만 똘똘 뭉쳐서 이렇게 저렇게 멀리서 응원하는 팬들과 함께 그 힘으로 우승까지 하고 그걸 잊지 않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죠. 뉴욕 양키스는 슈퍼스타,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돈이 많고 항상 투표권을 갖고 거의 파월과 동등한 그런 상황.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돈도 조금, 아주 조금, 12번째 중에서 뒤에서 꼴찌예요. 그 정도로 운영하는 자금도 작고. 하지만 똘똘 뭉치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어떤 시골 인심, 이런 게 느껴진다. 완전히 대비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가 잭슨 홀 미팅이 열리는 곳이죠. 잘 보셔야 되죠. 잭슨 홀. 한글은 홀인데 똑같아요. 홀 똑같죠. 우리 저거 뭐 하모니 홀, 무슨 디즈니 홀. 그 홀은 뭐예요?
HALL이죠. 이건 뭐예요? HOL이네요. 그쵸? 우리가 잭슨 홀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무슨 하모니 홀 같은 거를 빌려서 미팅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홀이 아닙니다. 이거는 골짜기예요. 물론 이걸 노리고 하진 않았겠죠. 자, 잭슨 홀은 무슨 잭슨 이름이 붙은 강당이 아니었다. 잭슨 홀은 이 지명이다. 캔자스 시골의 지명, 홀 골짜기. 캔자스시티의 이 아름다운 시골에 엄청난 요새 같은 골짜기에 있는 정말 숨어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데 뭐가 틀리다고요? 아까 계속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캔자스시티 로열스는 굉장히 작은 구단인데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작은 시골에 잭슨 홀이라는 정말 깡촌이 우리나라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깡촌에서 일어나는 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이 모든,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조그만 시골을 누가 몰려드는가. 자, 1982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잭슨 홀,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잭슨 홀 링크로 가면은 여기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70여 개국의 인사들이 모이고 159의 연사들이 70여 개국에서 159 연사들이 모이고 370개 주제로 말하고 자 1982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78년부터 열렸는데 1978년에 딱 한 데서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잭슨 홀 자 잭슨 홀이 HOL이잖아요. 이거예요. 이 산맥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요 송어가 많이 살고 비버도 살고 고속도로 아니 땅에 그냥 비버들이 막 나와서 먹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연이 안 망가진 것입니다. 근데 1982년부터 잭슨 홀로 바뀐 겁니다. 두 가지 유래가 있죠. 우리 지금 폴 볼커 의장이라고 돌아가신 분. 옛날에 금리를 21%인가로 올려서 살인적인 금리를 올렸었던 지금 파월은 비둘기파로 불리죠. 매파의 수장이자 역사였던 분이 계시죠. 볼커 룰이라고 그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볼커 룰을 도입해가지고 은행이 자기 자본을 마음대로 못하는 제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뭐 풀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 볼커 룰에 볼커가 폴 볼커 의장을 딴 겁니다. 폴 볼커 의장이 완전 매파니까 금리를 막 올리고 완전히 쪼이고 은행이 자기 자본 가지고 막 장난치다가 서브프라임 터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폴 볼커 의장의 그걸 따서 볼커 룰을 만들었어요. 은행 자기 자본을 자기 마음대로 은행원 마음대로 막 투자를 못하게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트럼프는 그걸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쨌든 폴 볼커 의장이 스타였기 때문에 그때 나쁘게 말하면 적이었습니다. 서민들이 힘들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부르면 여기 스타가 되겠다. 이 조그만 시골에 그렇죠. 깡촌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아무 슈퍼스타가 없으니까 뭔가 눈에 띄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사라든가 성적이 좋던가. 여기도 마찬가지. 아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1981년에 볼커를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에 너무 천연자원이 많으니까 송어 낚시를 하라고 송어를 좋아했답니다. 송어 낚시하라고 일로 데려왔대요. 그 설이 하나 있고 여기가 골짜기지 않습니까? 골짜기? 천연의 요새 완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폴 볼커 의장이 그 당시에 너무 옥죄니까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살해 위협, 요즘 같은 현대사회도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총격을 피해서 완전히 숨어있는 골짜기로 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1982년부터 잭슨홀에서 미팅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978년부터 열렸는데 잭슨홀로 바뀐 지가 8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엄청난 회의들이 열리고 있고 여기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 분이 가장 유명한 분이 버냉키 의장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바로 이 잭슨홀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답지 않게 내가 돈을 왕창 뿌려서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하겠다 해서 헬리콥터 밴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저 시골 잭슨홀에서 버냉키가 그 발언을 한 그 자리입니다. 자, 캔자스시티 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2, 23, 24 네, 보통 3일씩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 보통 주인공이 나타나죠. 자, 22, 23, 24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예,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번에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에 대한 재평가. 이게 주제 타이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82년부터 했던 주제들은 쫙 나와 있어요. 자료도 또 회의 자료도 싹 나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에 들어가셔서 번역기를 돌리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쭉 나와 있네요. 작년에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고요. 재작년에 경제 및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 뭐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 통화 정책의 효과 전달 재평가니까요. 통화 정책에 뭔가 초점이 맞춰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과연 잭슨 홀은 잭슨 홀이 어디서 열리는데? 자, 그랜드 티탄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랜드 티탄 국립공원. 자, 이 겨울의 풍경인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로비는 정말 고즈넉한 풍경입니다. 자, 거기서 어느 홀에서 열리냐? 잭슨 레이크 로지 홀에서 열립니다. 잭슨 홀이 아니고요. 잭슨,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잖아요. 잭슨 HAOLL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잭슨 레이크 로지 HALL에서 열려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잭슨 HOLE에서 잭슨 레이크 로지 HAOLL에서 열려요. 아시겠죠? 자, 그 장소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잭슨 레이크 로지. 자, 보세요. 야, 이거 배산 임수인가요? 뒤에는 물이 흐르고 앞에는 이거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자, 일단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나가려면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천혜의 요새이자 골짜기인 거 못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 정예 100여 명밖에 참석을 안 해. 여기 무슨 언론사나 이런 거 오겠지만 무슨 뉴욕처럼 대규모처럼 플래시 터뜨리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한적한 시골이고 여기서 낚시하고 여기서 농사 짓고 이런 곳입니다. 이 대로변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갇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로 뭐 대형 고층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지막한 건물 여기서 열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 레이크 로지 HALL에서 열린다. 알았죠? 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자,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2% 매출 증가해서 1.1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20% 증가한 219 밀리언 달러 나왔고, 주당 순이익은 19% 증가한 0.70 나왔고, 조정을 해주니까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니까 플러스 4%가 늘어서 1.39. 퍼센트지는 떨어진 게 지난 전년 동기에도 일회성 비용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퍼센트지 낮아지지만 수치는 높아지네요. 1.39달러. 그래서 다 좋았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거 원래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로블록스, 텔로독 이런 것들, 테슬라 누가 떠오르나요? 누가 좋아하지 이거? 캐시우드. 지금 캐시우드 완전 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물론 굉장히 긴 기간의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찰리 먼거 옹처럼 살아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승부가 나는 거니까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대중은 워렌 버핏조차도 비아냥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오랜 업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냈음에도 그렇잖아요. 캐시우드도 당연히 지금의 성과가 나쁜 거에 대해서 대중의 잔혹한 평가를 받는 거는 당연히 그 스타로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죠. 돈도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캐시우드의 제일 이 아크 ETF 있잖아요. 확인해봤는데 20위 안에도 그 지금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없더라고요. 처분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떠나버렸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프라이즈입니다. 1.15 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되는데 1.16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4분기 연속 일단 매출액은 예상 상회했어요.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 이익은 더 상승 폭이 크네요. 서프라이즈 폭이 1.21 달러인데 1.39 달러 나왔습니다. 이것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예요, 일단. 실적은 일단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73.19가 평균 컨센서스인데요. 여기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58달러 정도 되니까 25.49가 올라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라야 돼요. 평균 도달하려고 해도. 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아, 홀드네요. 홀드가 거의 절대적이네요. 5바이의 15홀드입니다. 원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홀드 의견이죠. 모더레이트 바이보다 낫습니다. 자, 넷플릭스. 대단합니다, 진짜. 자, 넷플릭스 신고가 갔어요. 역사적 신고가 갔어요. 지금 넷플릭스가 코로나 때
다 집에서 격리당해서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 안 보던 사람까지 보던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엔데믹 되니까 넷플릭스를 뭐 영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빠져나가고 이때 너무 오른 부분이 내려가서 위기론이 나왔죠. 무슨 뭐 넷플릭스 그 인도에서 뭐 크리켓을 저기 뭐 뺏겨가지고 인도 시청자가 다 빠져나갔다나 뭐 하면서 근데 지금 어느덧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다 극복했습니다. 그때 피의 눈물을 흘리던 차트에 넷플릭스도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과연 여기까지 동행을 했던 이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실적이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과연 넷플릭스의 길을 갔을까 보겠습니다. 자, 아까 넷플릭스는 월봉이니까요. 일봉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일봉은 좋아요. 야, 이거 얼마만에 장대 양봉입니까? 이런 길이의 장대 양봉이 나온 지가 지금 여기 일봉에서 보여지는 데선 없죠.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까지 없습니다. 일단 성공했어요. 장기 이동평, 장기는 아니고 2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으니까요. 주봉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네요. 자, 뭐 중요하긴 합니다. 보면은 이게 주봉이니까 50주선이에요. 자, 50주선을 어쨌든 돌파한 적이 2022년도 여기 지금 주봉에 나온 처음부터 없어요. 50주선을 어쨌든 돌파했습니다. 여기 강한 장대 양봉으로. 자, 일단 돌파했는데 자, 월봉으로 봅시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의미가 있는 수준인가? 아, 너무 심하죠, 이게 지금. 자, 넷플릭스는 자, 이거 동일한 아까 차트로 했으면은 넷플릭스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렇죠? 근데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선택했던 이유와 근거가 주가가 안 올라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넷플릭스처럼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까지 가기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닥권 탈출을 좀 몸부림을 치지만 약간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주들의 차트를 좀 보는 듯하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실적까지 봤는데요. 자, 어쨌든 잭슨홀 미팅의 파월 발언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다 거기에 중심이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HALL이 아니라 HOL이. 파월은 잭슨홀에서 과연 홀인원 할 수 있을까?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요.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죠.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또 오늘 밤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도 예정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연준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일단 잭슨홀에 모인 많은 연준 위원들, FOMC에 참여하는 위원들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가까워진 것 같다. 또 뭐 9월 인하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계속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위원들도 있죠. 일단 수잔 콜린스 미 보스턴 연은 총재는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조금씩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할지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하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계속해서 좀 신중한 스탠스,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도 데이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요. 중요한 데이터들 저희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S&P 글로벌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공개됐습니다. PMI 조금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업들에게 가서 구매 담당자들에게 주문 많이 들어오나요? 기업 상황 괜찮나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가중치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좋다,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50 아래에 있다면 경기가 좀 위축되는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8월 종합 PMI 예비치가 54.1을 기록했습니다. 즉 50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기가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4개월 내 최저치이긴 합니다. 지난 7월에 기록했던 종합 PMI 수치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종합이기 때문에 크게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으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8월 서비스업 활동지수 예비치,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55.2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 55를 기록했는데 소폭 더 오르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렇다면 제조업은 어땠을까요? 제조업 PMI 예비치는 48을 기록하면서요. 7월에서 더 떨어졌고요.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종합 PMI 예비치가 확장 국면에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 계속해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균형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성장 때문에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제조업 업황이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머문 지 꽤 됐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연준 금리 인하는 정말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미 인하 가능성은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인하 폭이 중요할 텐데요. 고용시장에 따라서 인하 폭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됐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주 대비로도 4천 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신청 건수가 186만 3천 건으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 그러니까 조금의 이런 변수들을 제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정말로 이 고용시장 과열이 약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열기가 식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따라서 B컷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베이비 컷이 가장 그래도 유력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먼저 움직였죠. 여러 가지 국채금리 속에서도 2년물 국채금리가 정책금리,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의 국채금리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5%에 거의 육박했던 2년물 금리가 지금 보시면 4% 또는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되니까 높은 이자를 주는 국채의 매력도가 커져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금리는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달러화 가치도 지금 지난 6월부터의 수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쭉 미끄러지는 것 보이시죠?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달러화 가치도 함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시장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100%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도 인하 폭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0.25%포인트 인하할 것 같다라는 수치가 지금 새벽 기준으로는 75.5%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시장의 24.5%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베이비컷 쪽으로 많이 기울긴 했지만 그래도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꽤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우세할까요? 월가에서는 베이비컷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울프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톤을 유지하면서 9월 금리 인하 시작 시그널을 주겠지만 인하폭이 25bp 이상일 것이란 기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택할 것이다. 급격한 인하보다는 점진적인 인하를 택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에리안 알리안츠 경제고문은 너무 시장이 앞서갔다라면서 좀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 보이고요. 인하 폭이 지금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단에 서게 된다면 더 자세한 힌트들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왠지 이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쌓인 마지막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입니다. 시장 너무 앞서가서 뛰어가다 보면 분명히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 잘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 당일이 됐습니다. 어제도 경계 심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겹쳐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눈치 보기에 동참을 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